어머니 같은 늙은이가 이제 요양원에 처박혀야죠. 저 혼자 편하게 살 거예요. 이 집에서. 그날 며느리 최서윤의 입에서 터져 나온 말은 제 뼛속까지 파고드는 차가운 칼날 같았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행운이 대박 나시길 기원하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제겐 큰 힘이 됩니다. 제 심장은 얼어붙고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 제 평생 모은 재산을 다 내어주고 아들 내외의 새 보금자리를 마련해준 저에게 그녀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제 존재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은 마치 투명한 얼음 같았고 그 안에 담긴 냉기는 저를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는 듯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만이 미친 듯이 쿵 울려 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한영자입니다. 72회를 살아오면서 이토록 잔인한 말을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고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고 자부했는데 돌아온 것은 배신과 유기라는 참담한 현실뿐이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풀어놓는 제 손은 여전히 떨리고 가슴 속에는 차마 말로 다할 수 없는 울분과 서러움이 가득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는 그저 막장 드라마 속 한 장면일지 모르지만 제게는 피눈물 나는 생생한 현실입니다. 부디 제 사연을 통해 가족의 의미와 인간적인 도리에 대해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제 남편이 세상을 등진 지 벌써 3년째입니다. 그 사람 참 성실하고 든든했던 양반이었는데 어느 날 병으로 훌쩍 떠나고 나니 이 넓은 단독주택에 저 혼자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마당 한켠 남편과 제가 함께 심고 가꾸었던 장미와 국화들이 이제는 제 발자국 소리에도 시큰둥한 듯 보였습니다. 집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텔레비전 소리가 울려 퍼져도 창문으로 햇빛이 드리워도 사람 냄새 하나 없이 텅 빈 이 집은 저에게 낯선 방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게 너 혼자 남았구나 하고 조용히 속삭이는 것 같아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2년 전에는 우리 집 강아지 뽀순이마저 무지개 다리를 건넜는데 그걸 계기로 집안 분위기는 더 쓸쓸해졌습니다. 가족처럼 소중하던 반려견마저 없으니 이제는 죽은 공기만이 맴도는 듯했습니다. 그나마 제게 위안이라면 아들이 둘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 둘 다 번듯하게 결혼을 했죠. 큰아들 내외는 멀리서도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며 저를 살뜰히 챙겼습니다. 하지만 작은아들 이준호는 늘 제게 마음의 짐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다고 들었지만 그래도 자기 가정 꾸려가며 열심히 사는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작은 며느리 최서윤은 전업주부라던데 이제 손주 이아준이도 하나 낳아 키우며 산다니 집안이 시끌벅적하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들수록 느끼는 건 자식이 둘이라 해서 외로움이 사라지진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애들도 각자 자리 잡기 바쁘니 부모 모시고 사는 게 말처럼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나도 옛날을 생각해보면 시부모님 모실 때 그게 얼마나 힘들었나. 그래도 그땐 다들 그러고 살았어요. 요즘 세상은 다르지 않습니까? 다 자기 살 궁리하기 바쁘고 시어머니 모시려면 단섭이다. 경제적 부담이다. 신경 쓸 일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그러다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집, 제가 살던 이 단독주택 말이에요. 부동산 붐일 때 가격이 한창 오르더니 그때 팔았다면 꽤 큰 돈이 남았을 거라고 하더군요. 사실 제가 살기엔 너무 넓고 텅 빈 집이었습니다. 문득 이 집을 팔아서 아들들에게 좀 나누어 주고 그중 한 집에서 내가 생활비도 보태면서 지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빈손으로 자식 집에 들어가면 눈치라도 볼 텐데 돈 조금이라도 쥐어주면 시어머니 모시는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 하는 서글픈 기대감이었습니다. 불효막심한 애들이라도 돈에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참 서글픈 생각이지만 세상 인심이란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겨울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면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문득문득 남편 생각이 나면 기둥 같은 사람이 무너진 집에 저 혼자 남겨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떤 때는 차라리 요양원이라도 가는 게 나을까 하는 극단적인 생각도 해보았지만 그래도 제 살아온 터전을 딛고 자식들 곁에서 마지막에라도 웃으며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큰아들 내외, 작은아들 내외 모두 주말에 우리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명분은 너희들 보고 싶다. 우리 식구들 모두 모여 밥 한 번 같이 먹자 이런 거였지만 사실 속내는 이 집을 처분하고 한쪽에 들어가 살겠다는 제안을 하려고 했습니다. 뭔가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이걸 말하면 애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아이고, 어머니 오시면 좋죠 할지 아니면 눈치를 주면서 요즘 누가 시어머니 모셔요 하고 투덜댈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주말이 되었고 저는 집안을 깨끗이 정돈하고 여러 가지 반찬도 준비했습니다. 손목이 욱신거려서 힘들었지만 자식들 온다 생각에 기운이 솟았습니다. 상을 차리고 기다리는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어찌나 반갑던지 큰아들 내외는 멀리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환한 얼굴로 들어섰습니다. 큰아들은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큰며느리는 늘 빛나던 그 웃음으로 어머님 안녕하세요. 라며 살갑게 인사했습니다. 작은아들 이준호는 좀 편한 복장이었지만 스웨터 하나 걸치고 들어오며 엄마! 하고 반갑게 불렀습니다. 작은 며느리 최서윤은 손주 이아준이와 함께 들어오는데 이아준이가 벌써 초등학생이라니 세월 참 빠르다 싶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하는 꼬맹이 목소리에 제 입가에는 미소가 절로 번졌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한 상 가득 차린 음식을 보며 아들 내외가 역시 어머니 손맛은 최고네요. 하는데 그런 말 한마디면 제가 고생한 보람이 있었죠. 그러다 밥 먹다가 슬쩍 말을 꺼내봤습니다. 얘들아, 나 요즘 혼자 지내기 너무 힘들어서 그러는데 이 집을 팔고 너희들 중 한 집에 들어가 살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 그렇게 말하니 큰며느리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러면 이 집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제가 답했습니다. 집 팔아서 돈을 너희들에게 줄 거야. 솔직히 시어머니 모시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니. 그냥 빈손으로 들어가면 너희만 고생시킬 것 같아서 말이야. 그 말을 듣고 큰아들과 큰며느리는 서로 눈짓하며 생각하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딱히 반대는 안 하는 듯 했습니다. 근데 그때 작은 며느리 최서윤이 중간에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큰아주버님 댁은 둘 다 직장 다니고 애들도 다 컸으니 낮에는 어머니 혼자 계시게 되잖아요. 그럼 지금이랑 뭐가 달라요? 저희 집에 오시면 어떨까요? 저희 애 하준이는 아직 초등학생이라 학교 갔다 오면 와글와글하고 저도 집에 있으니 어머니 심심할 틈이 없을 거예요. 최서윤은 활짝 웃으며 저를 설득했습니다. 그러니 큰아들 댁보다 작은아들 댁이 더 활기찰 것 같았죠. 그래서 조금 망설이다가 그러면 내가 작은아들 댁으로 들어갈게. 하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말에 큰아들이 살짝 아쉬워하는 기색이 보였지만 당장의 결정이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 작은아들 이준호네는 전세 살고 있었는데 제가 집한 돈 일부를 주면 넓은 평수 아파트로 옮겨 편히 지낼 수 있으니 서로에게 이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작은아들 이준호가 흐뭇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잘하셨어요. 저희랑 살면 손주 재롱도 보고 날마다 어머니랑 대화도 나누고 얼마나 좋겠어요. 작은 며느리 최서윤도 따라 웃으며 어머니 저희 집에 오시면 제가 잘 모실게요. 하길래 그때만 해도 역시 핏줄은 속일 수 없구나 하고 마음 든든했습니다. 그렇게 다들 식사를 마치고 차도 한 잔씩 마시며 대략적인 일정까지 잡았습니다. 집을 처분하고 돈을 정리한 뒤 작은아들 내외와 함께 아파트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마음먹은 대로 일은 착착 진행되었습니다. 집을 부동산에 내놓았더니 생각보다 손쉽게 팔렸습니다. 이제 넓은 아파트 하나 잡아서 편히 살아라. 속으로는 이제 내가 같이 지낼 테니 좁은 데서 부딪히며 살기보단 널찍한 데서 서로 편안히 지내면 좋지 않겠냐
싶었습니다. 작은 아들 내외도 고마워하며 곧바로 집 알아보러 뛰어다녔고 얼마 안 있어 넓은 평수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이삿날이 다가오니 마음이 참 복잡했습니다. 남편과 한평생 정들었던 제 단독주택을 떠나야 하니까요. 마당 한 귀퉁이에 낡은 호미 하나, 문갑 서랍 안에 남편이 생전에 쓰던 은장도 하나. 오래된 추억들이 달라붙어 쉽게 떨어지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젠 감상에 젖을 틈도 없었죠. 손주 이하준이 얼굴 보며 살려면 이 결정을 해야 하고 저도 이제 외롭지 않게 살 날이 오겠지 싶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처마를 스치듯 저도 언젠가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환한 얼굴로 웃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며칠 후 이삿짐 트럭을 불러 한창 짐을 옮겼습니다. 힘들긴 했지만 작은 아들 이준호 내외가 부지런히 나서고 아파트 구석구석 살피며 배치도 맞추니 금세 그럴듯하게 꾸며졌습니다. 아파트는 참 깔끔하고 따뜻해 보이더군요. 방도 3개나 되고 거실이 훤히 트여 있어 햇빛이 잘 들어왔습니다. 손주 이하준이가 이제 방 하나 차지하고 뛰어다니고 작은 며느리 최서윤이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제가 차 한 잔 타 드릴게요. 하며 으쓱한 목소리로 친절히 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럭저럭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침엔 같이 밥 먹고 손주 이하준은 학교에 가고 작은 며느리 최서윤은 간간히 시장도 보고 작은 아들 이준호는 회사에 출근하고 이 집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켜놔도 그래도 숨결 느껴지는 집안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이제 정말 외롭지 않겠구나. 그렇게 안도했는데 슬슬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작은 며느리 최서윤이 저에게 다가와 씩 웃으며 묻는 거예요. 어머니, 혹시 돈 더 없으세요? 그 말이 너무 생뚱맞아서 제가 되묻기도 민망했습니다. 돈이 얼만데 또 무슨 돈을 더 달라고 그러니? 그러자 최서윤이 웃음기를 쏙 빼고 대답하더군요. 어머니, 요즘 살림살이 팍팍해서 그래요. 넓은 아파트로 왔으니 리모델링도 더 손봐야 하고 애 학원비에 생활비 생각보다 돈이 많이 나가네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큰 돈을 주었는데 또 달라니. 나도 먹고 살 돈 정도는 있어야지. 다 털어줄 순 없지 않냐 하고 웃어 넘기려 했지만 그녀의 표정이 묘하게 굳어지며 짜증스러운 기색이 감도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작은 며느리 최서윤이 자꾸 제 곁을 맴돌며 은근슬쩍 돈 이야기를 꺼내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저는 애써 못 들은 척하거나 지금 당장 필요하면 나중에 생각해보자 라며 피했지만 점점 그녀의 시선이 매섭게 바뀌어 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목소리도 차갑게 변하고 웃음 속에 깃든 날선 비수가 느껴진다고 할까요. 아들 이준호 앞에서는 여전히 최서윤이 싹싹한 척했지만 둘만 남으면 꼭 쏘아붙이듯 한마디씩 하더군요. 그러다 얼마 뒤 제가 아파트 주변 마트에 장을 보러 가다가 겨울철 빙판길에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뼈가 약해졌는지 팔이 뚝 하고 부러져서 깁스를 하고 돌아왔지 뭡니까.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돌아오니 작은 며느리 최서윤이 저를 보자마자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조심 좀 하시지. 이제 어쩌면 좋아요. 집안일도 제가 다 해야겠네요. 그 말투가 어찌나 못마땅한지 제가 일부러 넘어진 것도 아니고 아픈 사람 앞에서 저런 소리를 하나 싶어 가슴이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저 죄인이 된 듯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깁스한 팔은 욱신거렸고 꼼짝없이 앉아 있으려니 답답함에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간 작은 아들 이준호는 퇴근이 늦고 며느리 최서윤은 제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자신의 일에만 바빴습니다. 손주 이하준이는 배고프면 간식을 찾고 작은 며느리는 시장 다녀온다고 나가버리고 저는 깁스한 팔로 뭘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배고픈 손주 이하준이가 컵라면 봉지를 들고 만지작거리니 가만히 있을 순 없었죠. 아이고, 우리 강아지 컵라면 먹으면 키 안 큰다는데 할미가 국수라도 삶아줄까? 이하준이가 네 하고 반가워하니 저도 한 손으로 어떻게든 국수를 삶아보려 했었습니다. 한 손으로 냄비를 들고 면을 건져 올리는데 칼질도 힘들고 냄비 옮기는 것도 쉽지 않더군요.
조심 또 조심하며 국수를 그릇에 옮기려는데 그만 손목에 힘이 빠져 냄비째 바닥에 후두둑 하고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고 불행히도 손주 이하준이의 발등에 튀어버렸습니다. 순간 이하준이가 아악 뜨거워 하고 비명을 지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어찌할 줄 몰라 깁스한 팔로 허둥지둥 손주를 안아보려 했지만 제 뜻대로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하준이가 울고불고 하는데 마침 작은 며느리 최서윤이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현관에서 사태를 보더니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뭘 하시는 거예요? 몸도 성치 않은데 그냥 가만히 계시지. 최서윤은 저에게 막 호통을 치는데 그 눈빛이 참 매서웠습니다. 제 가슴을 꿰뚫는 듯한 서늘한 시선이었습니다. 미안하다 할미가 도와주려다 그만. 저는 고개를 숙이며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작은 며느리가 약이라도 발라볼까 하는 제 말을 듣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니, 무식하면 가만히 계세요. 요즘 화상에 치약 바르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 순간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무식하다니 대놓고 저를 낮춰보는 말투에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친 상황에서 변명하기도 미안하고 너무나 당황스러워 그저 시무룩하게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은 며느리 최서윤은 손주 이하준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급히 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주저앉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이 집에 들어왔나? 돈까지 주면서 이렇게 눈치 보고 욕먹고 살아야 하나? 섭섭함이 머리끝까지 차올랐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흥분해서 소리치면 더 난리 날 게 뻔했으니까요. 그래도 아들 이준호의 눈치도 있고 하니 무조건 참고 또 참았습니다. 저녁 무렵 작은 아들 이준호가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뒤숭숭하니 작은 며느리 최서윤이 꼬치꼬치 낮에 있었던 일을 전하며 제 잘못을 강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괜히 국수 삶으려다 이하준이 발등에 뜨거운 물을 쏟았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작은 아들 이준호는 방에 들어가 있던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괜찮아. 엄마도 손대었다는 말 들었는데 그는 제 팔을 살피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속상하면서도 애써 괜찮은 척했습니다. 난 괜찮아. 이하준이만 괜찮으면 됐지. 이준호는 여전히 걱정하며 어머님도 병원 가요. 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삐쩍 마르고 약해진 제 어깨를 토닥이는 아들의 손길이 참 서글펐습니다. 아들은 제 편을 들어주려 애쓰는 듯 했지만 그 사이 작은 며느리 최서윤은 거실에서 혼잣말처럼 이러다 어머니 또 사고치면 어쩌냐 하고 톡 쏘아 붙이더군요. 그 목소리가 제 귀에 또렷이 박혀 들어왔습니다. 며칠 후엔 더한 일도 생겼습니다. 제가 아침 드라마 하나 보는 재미로 사는데 작은 며느리 최서윤이 텔레비전 앞을 어슬렁거리더니 리모컨을 꽉 쥐고는 매정하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텔레비전 소리 정신 사나워요. 낮잠 좀 자게 꺼주세요. 제가 손주 이하준이 학교 보내놓고 드라마 보는 낙 하나인데 그것마저 빼앗기니 너무나 울적했습니다. 억지로 고개를 끄덕이게 하고 텔레비전을 끈 뒤 작은 며느리 최서윤의 숨소리까지 거슬릴 정도로 제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돈을 준 것도 잊었는지 초반엔 웃으면서 어머니 덕분에 좋은 집에 살아요 하던 사람이 이제 와서는 내사 불만투성이에 제가 뭘 해도 못마땅한 모습이니 제가 속이 뒤집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웃긴 건 아들 이준호 앞에서는 그래도 조신한 척 어머니 어디 불편하신 데 없어요? 하고 형식적으로 물어보면서도 아들만 나가면 툭하면 어머니 우리 집이 호텔인 줄 알아요? 좀 가만히 계시라고요 하고 쏘아댔다는 것입니다. 이런 대접을 받으니 저는 전보다 입이 굳게 닫히고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러니 제 마음이 어디서 쉴 수 있겠습니까? 집안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지고 제 안에서 뭔가 서서히 무너져 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쯤 되니 도대체 왜 제가 이 결정을 했을까? 차라리 그냥 혼자 집에서
여생을 보내는 게 나았을까 하는 후회가 머리를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집은 팔아버렸고 돌아갈 곳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큰아들 내외는 멀리 있고 이젠 어찌해야 할지 난감하기만 했습니다. 더 불안한 건 작은 며느리 최서윤의 눈빛에 섞인 밑도 끝도 없는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저 사람이 과연 나를 진심으로 모실 생각이 있나? 아니, 처음부터 돈만 보고 날 끌어들인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자꾸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느새 이 집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저는 벌써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팔깁스 풀리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바랐습니다. 팔이 성하면 조금이라도 제가 손발 놀려 집안일을 돕거나 이하준이 밥이라도 제대로 챙기면 며느리 눈초리가 덜하겠지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과연 상황이 나아질까요? 이미 막장으로 치닫는 분위기, 어디서 멈출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조용히 마음 앓으며 하루하루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이게 과연 끝에서 어떤 모습으로 터질지 저도 불안해 죽겠습니다. 다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땐 또 무슨 일들이 벌어질지 이 노인의 가슴을 더 후벼 파지 않을까 두렵지만 어쩔 수 없죠. 이제 막장 드라마가 제대로 시작되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그날 이후로 집안 돌아가는 꼴이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며느리 최서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갈수록 차가워지고 왠지 모를 속셈이 있는 듯한 눈빛을 자꾸 보내더군요. 발에 깁스를 하고 누워있던 어느 날 마음 한구석이 자꾸 불안해서 거실 쪽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방문이 닫혀 있어 희미하게만 들렸는데 뭔가 심상치 않은 대화가 오가는 듯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문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투명인간 보듯 대하기에 혹시 제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했거든요. 거실에서는 작은 며느리 최서윤이 손가락을 만지작거리며 낮은 목소리로 아들 이준호에게 뭔가 간청하는 듯했습니다. 처음엔 잘 안 들렸는데 의자 끄는 소리, 헛기침 소리 같은 자음을 피해가며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 지금 우리 집에 계시는 거 너무 힘들어요.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더니 이어서 자신의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파트 넓어진 건 좋지만 어머니 때문에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아요. 팔에 깁스해서 집안일도 못 도와주시고 제가 밤낮으로 챙겨야 하잖아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들키면 안 된다는 생각에 더 숨을 죽였습니다. 아들 이준호는 당황한 듯 헛기침을 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다고 어머니한테 그럴 순 없지. 지금 팔 다치신 지 얼마나 됐다고. 팔 나으면 다 괜찮아질 거 아니야? 큰아들이었으면 벌써 화를 냈겠지만 작은아들 이준호는 차분히 대응하는 편이라 상황을 더 지켜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최서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여보, 나 솔직히 이 상황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이하준이도 다쳤잖아. 어머니는 자꾸 실수하시는 데다 하루 종일 텔레비전 드라마를 틀어놓으셔서 정신없고 이거 계속 가면 나 정말 신경병 날 것 같아. 며느리가 투덜대자 아들 이준호가 길게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최서윤은 목소리를 낮추며 결정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차라리 어머니 요양원에 모시는 게 어때요? 그 말에 제 머리가 아찔해졌습니다. 요양원이라니 이런 말을 하려고 빙빙 돌린 거였구나.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참으며 더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들 이준호는 그 말에 버럭 화를 냈습니다. 뭐라고? 지금 제정신이야. 어머니가 아직 건강하시고 팔만 나으면 문제 없을 텐데. 무슨 요양원이야. 내가 이런 말 할 줄 몰랐어. 진짜. 우리 엄마야. 내 입장에선 남의 일처럼 들리겠지만 나한텐 소중한 어머니라고. 그 순간 제 가슴 속에 답답했던 덩어리가 조금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래도 내 아들은 내 편을 들어주는구나. 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며느리 최서윤은 말문이 막혔는지 조용해졌습니다. 이준호는 계속 몰아붙였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죄가 있다고 지금 요양원 타령이야. 팔만 나으면 문제 없을 거고 돈도 그만큼 받았으면 당연히 모실 생각을 해야지. 문틈으로 살짝 엿보니 작은 며느리
최서윤의 얼굴이 잔뜩 굳어 있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며 복잡한 감정이 스치는 듯했죠. 아들은 계속 몰아붙였습니다. 내가 원해서 넓은 아파트로 오고 어머니 모시면 집이 활기찰 거라며 떠들었던 거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어머니를 짐처럼 대하다니 정말 실망이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며느리 최서윤은 아무 말 못하고 숨만 몰아쉬고 아들 이준호는 이마를 짚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도 긴장한 나머지 들키면 어쩌나 싶어 조용히 문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제 편이라는 사실이 확인돼서 다행이라 생각하며 불안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랬습니다. 그날 밤 아들 이준호가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아들 얼굴에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밖에 좀 소란이 있었는데 혹시 들으셨어요? 저는 들은 내색 않고 무슨 일이 있었니? 라고 물으니 아들이 주저하다가 그냥 며느리가 좀 불편하다고 투덜댔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잘 조정할게요. 하더군요. 거짓말처럼 보였지만 제 불안을 줄이고 싶어 하는 마음이 보여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준호는 깊은 한숨을 쉬며 엄마,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세요. 팔 나으시면 예전처럼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아준이한테 너무 미안해 마세요. 애도 다 잊었으니까요. 하고 토닥여 주었습니다. 고맙긴 했지만 며느리 최서윤의 마음이 돌변한 걸 아들 이준호가 막아낼 수 있을지 걱정되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제 편이니 마음을 붙잡고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도 집안 분위기는 참 묘했습니다. 며느리 최서윤은 아들 이준호 앞에서는 별말 없이 순한 척했지만 아들이 없으면 저를 피하고 어머니, 괜찮으세요? 같은 형식적인 말만 툭 던졌습니다. 차라리 대놓고 불만을 털어놓으면 속이라도 시원할 텐데 이젠 아들에게 들켰으니 제 앞에서 더 조심하는 척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조심이 곧 저를 향한 불신과 냉대라는 것을 느끼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마치 유리벽 하나를 사이에 둔 것처럼 그녀의 마음은 제게서 멀어져 가는 듯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 최서윤이 대낮에 외출한다고 나갔습니다. 원래라면 어머니 점심 알아서 드세요 하고 나갔을 텐데 오늘은 웃는 낯으로 어머니, 저 잠깐 나가는데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 말이 어쩐지 가식적으로 들려서 저는 아니, 괜찮아 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문을 닫고 나가는 순간 아들에게 딱 걸린 뒤 어그러진 계획을 다시 짜러 나가는 건 아닐까 하는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며칠 뒤 아들 이준호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며느리 최서윤이 밝게 웃으며 여보, 어머님 오늘 잘 계셨어요. 저녁도 미리 준비했어요. 하더군요. 이준호가 눈썹을 살짝 찡그리기는 했지만 별말 안 했습니다. 둘이 언쟁했던 일이 없었던 것처럼 시치미를 떼고 웃고 있는 며느리 모습에 오히려 제가 더 소름이 끼쳤습니다. 사람 마음이 이렇게 쉽게 가면을 바꿀 수 있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누워서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여기 계속 머무를 수 있을까? 며느리가 다시 아들에게 요양원 얘기를 꺼내면 아들이 또 막아줄 수 있을까? 큰아들은 해외 파견 근무로 몇 년간 못 오니 의지할 곳도 없고 이 집안에서 제 미래가 너무 불안했습니다. 조금만 더 약해지거나 실수하면 며느리는 다시 기회를 엿봐 아들에게 요양원을 강요할지 모른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러다 아들도 어쩔 수 없게 되면 난 정말 그리로 내쳐지는 걸까? 가뜩이나 깁스한 팔이 쑤시는데 마음까지 일이 어두워지니 이러다 병이라도 나겠다 싶었습니다. 처음 합가할 땐 그저 설렘과 소소한 갈등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젠 진짜 막장 싸움이 벌어질 분위기였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으니 그저 내일을 기다리랄게요. 그날 아들 이준호는 야근이라 집에 늦는다 했고 손주 이아주는 학원에 가서 집 안에 저와 작은 며느리 최서윤 단둘만 남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작은 며느리가 자꾸 어머니, 이번에 근교로 나가서 바람도 쐬고 맛있는 것도 먹으며 기분 전환하실래요? 하고 제안하기에 처음엔 뜬금없다 싶었지만 혹시 마음을 돌렸나 하는 순진한 생각도 잠깐 했죠.
얼른 팔이 낫기도 했고 마냥 집안에만 있는 것보다 가족과 바깥 나들이 하는 게 나쁘지 않다 싶었습니다. 물론 지난 일들을 생각하면 마음 한켠 찜찜함이 떠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 나이에 더 이상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후쯤 작은 며느리 최서윤이 제 방으로 들어와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 준비됐죠? 가방은 제가 챙겼고 차에도 먹을 것과 담요 준비했어요. 이제 떠나요. 그 웃음에 미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지만 저는 그래 가보자 하고 마지못해 일어섰습니다. 설마 또 무슨 나쁜 짓을 할까 싶어도 별 수 있나. 아들도 없는 집에서 그녀 말에 따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을 나서자 작은 며느리가 서둘러 차 문을 열어주며 어머니, 여기 타세요. 제가 편하게 모실게요. 하고 인위적인 웃음을 흘리더군요. 차가 출발하자마자 묘하게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점점 익숙한 동네를 벗어나 인적이 드문 한적한 길로 들어서니 불길한 생각이 고개를 쳤습니다. 며느라,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거냐? 근교 관광지라더니 이 길은 생소하지 않으냐? 하고 물었지만 며느리는 라디오 볼륨만 올리며 어머니, 그냥 믿고 따라오세요. 하고 얼버무릴 뿐이었습니다. 제 심장은 불안감으로 점점 더 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지만 깁스한 팔과 노쇠한 몸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영문도 모를 낯선 건물 앞이었습니다. 차창 밖을 보니 요양원이라는 간판이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 최서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며느라, 설마 여기 요양원인 거냐? 그러자 그녀가 낯빛을 싹 바꾸며 비아냥대듯 웃었습니다. 어머니, 여행이라 했지요. 여기서 편히 쉬세요. 이제 제 역할은 끝났어요. 저는 경악하며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감히, 내가 너희에게 집 한 동까지 다 줬는데 이게 할 짓이냐? 그러자 며느리 최서윤이 코웃음치며 대답했습니다. 돈 다 써버렸고요. 더 이상 어머니는 짐일 뿐이에요. 우리 집에서 눈치만 주고 사고치는 노인네를 왜 모셔요? 여기 좋다니 잘 지내세요. 그녀는 차 문을 열고 저를 차 밖으로 밀쳐내듯 내리게 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비틀거리는데 그녀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악마의 속삭임 같았습니다. 남편에겐 제가 적당히 둘러댈 거예요. 어머니는 이제 여기서 알아서 사세요. 밖은 위험하니 도망가지도 못하시겠지. 저는 울분에 차 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내가 사람이냐 하고 소리치자 그녀는 희죽 웃으며 문을 쾅 닫고 차를 몰고 사라졌습니다. 낯선 요양원 앞 남겨진 저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요양원 관계자들이 다가와 어르신, 보호자분이 여기서 계신다 하셨는데요. 하고 묻지만 저는 눈물 흘리며 아니요. 난 여기 있기 싫어요. 내 아들에게 가야 해요.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잠시 직원들이 당황해하는 틈을 타 저는 건물 뒤편으로 비틀거리며 빠져나왔습니다. 팔이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아 아프고 숨도 가빴지만 여기서 가만히 있다간 정말 버려지고 말겠죠. 억지로 다리를 움직여 작은 길을 따라 무작정 달렸습니다. 한참을 걷고 또 걷다 보니 허름한 시골길에 버스 정류장 비슷한 곳이 보였습니다. 여기서라도 누군가 도와줄 사람을 기다려야겠다 생각하며 주저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집으로 돌아온 작은 아들 이준호는 현관에서 어머니의 모습을 찾았지만 보이지 않자 며느리 최서윤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어디 가셨어? 며느리는 능청스럽게 글쎄요. 어머니가 친척분 댁에 간다고 하셨는데 혼자 나가시더라고요. 하고 둘러댔습니다. 이준호는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어디 가신다면 본인에게도 말했을 텐데 아무 말이 없었으니까. 혼자서 친척집을 이상하네. 이준호는 고개를 갸웃거리는데 며느리 최서윤이 못마땅한 표정으로 제가 무슨 일이리 간섭할 건가요? 하고 곤란한 척하니 이준호는 점점 수상함을 느끼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전화가 꺼져 있네. 여보, 정말 몰라? 이준호가 추궁하자 며느리는 약간 움찔하며
몰라. 나는 아는 게 없어. 하고 짜증을 부렸습니다. 이준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집안을 살피며 이상하잖아. 어머니가 갑자기 나갈 이유가 없는데 하고 말하자 며느리 최서윤은 어딘가 모르게 식은땀을 흘리는 듯했습니다. 결국 이준호는 단서 찾기에 나섰습니다. 몇 번의 실랑이 끝에 이준호의 눈에 며칠 전부터 집 앞에서 반짝이던 흙자국, 그리고 약간 어수선했던 거실 바닥 자국이 들어왔습니다. 너 정말 몰라. 어머니랑 어디 갔다 왔나? 이준호가 강하게 묻자 며느리는 허둥대며 아니라니까 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준호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차를 한번 봐야겠다 하고 주차장으로 내려가려 했습니다. 며느리 최서윤이 당황하며 왜 차를 봐? 거긴 왜? 하고 막아서지만 이준호는 멈추지 않고 곧장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 최서윤은 질색하며 뒤따라 내려갔지만 이준호는 이미 블랙박스 메모리를 분리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에 블랙박스 영상을 재생하는 순간 며느리 최서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영상에는 며느리가 저를 태우고 낯선 길로 들어서는 모습, 낯선 건물 앞에 세워둔 뒤 저를 억지로 내리게 하는 모습이 희미하게나마 잡혔습니다. 비록 대화 음성은 녹음되지 않았어도 제 손을 잡아 끌고 문 밖으로 떠미는 모습, 간판에 요양원이 어렴풋이 보이는 장면까지 드러나자 아들 이준호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게 뭐야, 당신. 내가 어머니를 요양원에 버리고 온 거야. 이준호가 분노하며 소리치니 며느리는 눈물까지 흘리며 아니에요. 아니야. 어머니 편히 쉬시라고 생각한 건데 화가 나서 그랬지. 정말 버리려고 한 건 아니야. 하고 횡설수설했습니다. 이준호는 주먹을 움켜쥐고 비명 지르듯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홀로 낯선 곳에 남겨졌잖아. 아, 그게 편히 쉬는 거야. 나 지금 당장 어머니 찾아갈 거야. 이준호는 문득 휴대폰을 꺼내 지도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에 비친 풍경을 기억하며 요양원 위치를 추정하는 것이었죠. 며느리 최서윤이 여보, 미안해요. 순간 욱해서 그랬어. 다시 데려오면 되잖아. 하고 울며 매달리지만 이준호는 콧방귀를 뀌며 지금 장난해. 사람 생사가 걸렸는데 다시 데려오면 돼. 널 어떻게 믿어. 하고 밀쳐냈습니다. 결국 이준호는 위치를 대충 파악하고 밖으로 뛰쳐나가려 했습니다. 며느리 최서윤은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한 번만 봐줘. 내가 실수했어. 하고 애원했지만 이준호는 냉정했습니다. 엄마를 상대로 실수라는 게 말이 돼. 난 지금 엄마 찾으러 갈 거야. 돌아오면 너하고는 끝이야. 이준호는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한편 저는 정류장에서 애타게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이러다 밤이라도 되면 큰일인데 아들이 나를 찾으러 나올까 하는 불안과 기대가 교차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낯선 곳에서 그대로 주저앉을 수야 있나. 얘야, 작은 아들아. 내 어미가 여기 있다. 제발 날 찾아와 주렴. 하고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허름한 시골길 버스 정류장에서 제가 땀을 훔치며 멍하니 앉아있던 그때 이미 해는 기울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한결 차가워졌고 주변엔 저를 도와줄 사람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속으론 내가 무슨 죄로 이런 꼴을 당하나 싶어 울컥울컥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어느 순간 멀리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골길에서 차 한 대 지나는 것도 큰 소리처럼 들리는 법인데 그 소리가 제 심장 박동보다 크게 울렸습니다. 혹시 며느리 최서윤이 다시 돌아온 건가 싶어 몸이 강철처럼 굳었지만 이내 헤드라이트 불빛이 조금씩 가까워지는 것을 보니 낯선 차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익숙했습니다. 은색 세단. 바로 작은 아들 이준호의 차였습니다. 엄마 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 문이 열리자마자 이준호가 허둥지둥 달려오며 저를 와락 끌어안는 게 아닙니까? 저는 억눌렀던 눈물이 샘 터지듯 왈칵 쏟아졌습니다. 얘야, 얘야, 여기가 어디냐?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느냐. 두 팔을 벌려 아들을 꽉 붙잡았습니다. 이준호는 숨을 몰아쉬며 저를 살피더니 얼굴이 일그러져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너무 늦었죠? 그래도 찾았어요. 정신 없어서 고생하셨죠? 다 제 탓이에요. 나도 모르게 아들의 어깨를 붙잡고 떨리는 손으로 그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괜찮다. 살아있으니 됐다. 내가 이렇게 와줬으니 엄마는 됐다. 이준호는 눈시울을 붉히며 엄마, 이제 집으로 가요. 하고 저를 부축했습니다. 저는 다리를 절뚝거리며 그를 따라 차로 돌아갔습니다. 뜨겁게 돌아가는 차 안 히터가 제 식은 땀을 녹여 주었습니다. 차에 타고서야 이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며느리 최서윤이 정말 이런 짓을 했어요? 블랙박스 장면밖에 안 나오지만 제가 추측한 게 맞죠? 저는 머뭇거리다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래, 그 아이가 날 여기 내려놓고 막말하고 갔어. 요양원에 버려두고 2번 다시 돌아보지 않겠다고. 이준호는 계기판을 노려보며 분노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엄마, 다 들켰으니 이제 저 사람이 변명할 수도 없어요. 돌아가면 제가 단단히 책임을 물을게요. 한참을 달려 집 근처에 도착하자 이준호는 핸들을 잡은 손을 부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엄마한테 이런 만행을. 제가 겨우 손을 얹고 얘야, 화는 나지만 어미는 돌아왔지요. 이제 어찌할 거냐? 하고 묻자 이준호가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이 결혼 못 유지해요. 저 사람과 더 살 수 없어요. 엄마를 요양원에 버리다니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나 정말 실망했어요. 집에 도착하니 며느리 최서윤이 문 앞에서 뻘쭘히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가가 부어 있었습니다. 아마 이준호가 저를 찾으러 나간 뒤 어찌할 바 몰랐던 모양이었습니다. 이준호는 차에서 내려 문을 열면서 엄마, 잠깐 뒤에 계세요. 하고 제가 나오기 전에 먼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득 집 안에서 고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당신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블랙박스 영상을 다 봤어. 어머니가 어떤 분인데 너 같은 사람한테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해. 며느리 최서윤이 흐느끼며 잘못했어요.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그랬어. 다시 데려오려고 했는데. 하고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이준호의 목소리는 더더욱 거칠어졌습니다. 내가 그 말을 믿을 것 같아. 화나면 사람을 요양원에 버리고 오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못된 짓이야. 그들이 실랑이 하는 동안 저는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모습을 본 며느리 최서윤이 고개를 떨구며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정신이 어떻게 됐었나 봐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고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기세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얼어붙은 눈을 뜨고 말했습니다. 늙은 어미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내가 날 낯선 곳에 버리고 막말을 퍼부을 때 이미 끝난 거다. 사람으로서 할 짓이 있고 안 할 짓이 있지. 돈 다 받고 이제 와서 들통나니 사죄하는 거냐. 며느리는 울먹거리며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했지만 저는 한숨을 쉬며 이젠 믿을 수가 없다. 하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 이준호가 며느리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나도 이건 도저히 용서 못해. 엄마가 없었다면 난 벌써 폭발했을 거야. 이제 그만하자. 우리 이혼하자. 제가 인생 걸고 믿었던 사람인데 이렇게 배신할 줄 몰랐다며 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며느리 최서윤이 펄쩍 뛰며 아니야. 여보, 한 번만 기회를 줘. 하고 매달렸지만 이준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가 할 말 없어. 어머니를 요양원에 버리고 강제로 내려놓고 돌아와선 거짓말하고 블랙박스에 다 찍혀 있는데 변명이 되니 당장 변호사 구해 절차 밟을 거야. 저는 뒤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까지 되는 건가 싶어 마음이 찢어졌지만 사실 이번 일로 큰 상처를 받은 건 저보다 아들 이준호일지도 몰랐습니다. 아들이 친어머니를 배신한 며느리에게 느낄 충격은 얼마나 클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얘야, 너무 흥분하지 마라.
그래도 손주 이하준이가 있지 않냐 하고 졸였지만 아들은 결심이 확고했습니다. 엄마, 이하준이 문제는 제가 잘 해결할게요. 어머니를 요양원에 몰래 버릴 정도의 사람이라면 이하준이도 믿고 맡길 수 없어요. 며느리 최서윤은 기가 막힌 듯 주저앉아 울었지만 그 눈물은 이미 믿음을 잃어버린 뒤였고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 이준호와 함께 거실에 앉아 차가운 정적에 잠겼습니다. 이준호는 침통한 표정으로 엄마, 제가 엄마한테 한 약속 지킬게요. 엄마 편히 지내실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일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 다시 없도록 할게요.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거면 됐다. 내가 돌아와서 너와 다시 마주볼 수 있으니 그걸로 족하다. 며칠 뒤 이준호는 변호사를 만나 이혼 수속을 논의했고 며느리 최서윤은 흐릿한 그림자처럼 집에서 나갔습니다. 이하준이 문제도 나중에 법정에서 논하게 될 터였지만 일단은 당장 가장 큰 독이 사라진 셈이었습니다. 저는 이준호와 단둘이 남은 집안에서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비록 상처는 컸지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아들과의 결속이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더는 돈 때문에 휘둘리지 않고 진심으로 저를 아껴주는 아들 곁에서 조금씩 상처를 아물게 할 시간이었습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며느리의 배신으로 인한 상처가 깊었지만 그 상처를 치유해가며 언젠가 다시 좋은 날을 맞이하겠지. 저는 아침 햇살을 바라보며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막장이 끝난 뒤 찾아온 고요함 속에서 남은 건 진심이었습니다. 이준호가 제 곁에서 손을 꼭 잡으며 엄마, 이제 걱정 말아요. 하고 다짐할 때 제 마음속에 조용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 막장 같은 상황에서 가족의 의미, 신뢰의 깨짐과 회복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 긴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따뜻하고 공감 가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